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어, 지난주 제가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 설명에 답을 하다가 제가 좀,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지난번 강의 제목과 비슷한 내용으로 2편을 제가 준비했고요. 제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내용을 좀 더 수정해서 조금 더 강의의 내용을 내실 기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협착증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고, 그리고 협착증이 동일한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의처럼 전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게 다른 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돕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영 님이 질문 주셨네요. 추간공 협착이 척추관 협착증을 얘기하는 건가요? 추간공 협착과 척추관 협착은 부위가 다릅니다. 요 강의를 보다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말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이란 말도 있고, 추간공 협착증이란 말도 있고, 함여부 협착증이란 말도 있습니다. 자꾸 들으면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해부학적 부위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 쓰는 건지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라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지식은 협착증은 연세가 드시면 거의 모든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 번쯤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척추협착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경추도 있고 요추도 있고 흉추도 있기 때문에 경추에도 협착증이 생기고 요추에도 협착증이 생기고 흉추에도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이나 추간공 협착, 이 모든 것들도 경추, 흉추, 요추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 여기가 약간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추간공, PD님 여기 약간 잘려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예. 저 협착증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협착에 눌리는 부위가 보통은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척추관이란 부위가 있고 추간공이란 부위가 있고 외측 함요부란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 따라서 눌리는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요. 눌리는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소영 님이 또 질문 주셨네요. 척추관 협착주 수술 후 발이 차갑고 발목 종아리가 저리고 마비감 같은 감각 이상이 있는데 보통 좋아지려면은 얼마나 소요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통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협착증은 초기에는 엉덩이부터 아래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이 있다가 이게 오래 지나면은 엉덩이부터 아래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은 좀 아팠다 안 아팠다 하게 되는데, 보통 발 쪽에 감각이 무뎌지고 다리가 가늘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만성 증상이고 어느 정도 감각신경의 손상과 운동신경의 손상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로 즉시적으로 회복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피부가 어딘가 까지고 해져 있을 때 시간이 오래되면 적응이 되면서 서서히 잘 못 느끼게 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적응되는 과정에서 잘 못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균형 감각 훈련을 통해서 몸통의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잘 못 느끼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한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은, 이게 차갑고 시리고 저리고 마비 같은 감각 때문에 잘 안 걸어지는 건 아니세요. 이 두 가지는 눌리는 부위가 다르고 환자분들이 재활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무디고 시리고 저린 것 때문에 균형 감각이 잘 안 생긴다거나 잘 못 걷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게 회복되는 거와 관계없이 재활이 잘 되시면은 보통 환자분들이 보행도 1시간 이상 잘 걸으시고 10,000보, 20,000보 걸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무딘 느낌은 치료가 좀 지연되면서 생기는 흉터, 신경에 생긴 흉터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피부를 오래 꼬집었다 떼면은 꼬집었던 부위의 감각이 정상으로 잘 안 돌아오겠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적응이 되면서 잘 못 느끼게 되지만 짧은 기간 동안은 이상 감각이 남는 게 많이 있는 일이고요. 정소영 님 경추 협착으로도 발이 또 질문 주는데 발이 저리고 보행 장애가 생길 수 있나요? 보통은 경추 협착으로 보행 장애는 생길 수가 있는데 아까 정소영 님이 만약에 협착증 수술도 하셨는데 내가 경추 협착도 있어서 혹시 경추 협착 때문에 발이 저리고 보행 장애가 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발이 저린 거는 경추 협착증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추에서는 하지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분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만 저리거나 발의 특정 부위가 저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운동장애가 보행장애가 생기는데 이게 보통 그 요추 협착증이 생기는 보행장애랑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서 정소영님의 경우라면 협착증 수술 후시라면은 발이 저리고 무딘 거랑 저리고 무딘 느낌 나시는 거는 오랫동안 신경이 눌렸던 신경 가지가 오랫동안 눌렸던 만성적 증상에 가까우신 거고 재활 가까운 거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보행장애는 신경 다발이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서 몸통의 균형 감각을 잃어서 생긴 문제여서 이 보행장애는 발이 저린 거와 크게 상관은 상대적으로 연관은 적고요. 몸의 균형 감각을 잘 길러주시면 보행장애가 훨씬 더 빨리 극복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내용이 제가 환자분에게 드리고 싶은 요번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강의 들어가면은요.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요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서 요추 협착증이 가장 많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추간공 협착증이 있고 외측 함요부 협착증이 있습니다. 척추관은 중심성 협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추간공이나 외측 함요부는 신경이 가지치고 내려오면서 하나씩 분리되는 거가 신경 가지거든요. 그래서 추간공은 신경 가지가 척추를 빠져나가는 출구에 해당을 하고요. 외측 함요부는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신경 다발이 내려가는 곳이고요. 하나씩 가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중앙 통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가지가 눌린 증상과 신경 다발이 눌린 증상이 다르거든요. 이거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협착증의 증상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 신경 다발이 지금 딱 눌리게 되면은 보통 급성으로 누르게 되면 허리가 숙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허리를 피면 신경이 더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성 신경 다발이 누르면 허리가 숙여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신경 가지가 급성으로 눌리게 되면은 이 급성이 최근에 눌리게 되면은 방사통이 생기게 되는데 방사통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엉덩이부터 보통 허벅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제일 흔한 거는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발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없진 않은데 어찌됐든 엉덩이부터 아래로 저리고 당기는데요. 이 급성으로 신경 가지가 눌리는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엉덩이가 더 아프다는 거에 있습니다. 엉덩이가 더 아프면서 다리까지 연결되는 느낌이 나는 게 이 급성으로 신경이 눌리는 증상일 때 나타나는 거고요. 협착증 증상은 본질적으로 원래는 이것만 있는 겁니다. 나머지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눌려서 상태가 변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숙여지는 허리라든지 방사통은 협착증의 본질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역적인 증상입니다. 보통 통증 치료를 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좀 쉬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수술을 해도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거는 가역적인 증상이고 본질적인 증상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환자분한테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협착증이면 허리가 왜 숙여지느냐? 허리를 피면은 요거는 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급성 증상은 보통은 통증 치료도 약을 드셔도 괜찮고 필요하다면 주사 치료도 괜찮으시고요. 이렇게 통증을 좀 관리를 하신 다음에 재활로 통증을 제어하신 다음에 허리를 피고 몸의 균형을 잘 잡고 걸으시는 생활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이 원래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데 이 보존적인 치료는 보통 여기까지는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한쪽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치료하고 약 드시고 재활, 주로는 균형 감각 기르는 재활을 통해서 몸을 똑바로 펴서 원래의 활동량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허리 치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분들한테 통증 치료할 때 제가 제일 자주 드리는 말씀이, 원래 1시간 걸으시던 분이 너무너무 아파서 5분밖에 못 걷다가 주사 치료하고 약 드셔서 15분 걷게 되면 이건 나은 건 아니겠죠?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 통증이 줄어들었던 건 맞고 통증이 줄어든 걸 호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보다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60대 후반이면 대부분 70대 초중반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60대가 돼도 이렇게 협착증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80까지 사시는 분, 90까지 사시는 분도 너무너무 흔하기 때문에 60대쯤에 내가 동년배에서 충분한 활동량을 유지하실 수 있으셔야지 노후에 제가 들으면 자기 몸에 갇히는 나쁜 결과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증상이 있으실 때 통증 치료를 하시고 생활 습관을 통해서 허리를 펴고 방사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물과 주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약물과 주사의 도움이 없이 허리가 안 숙여지고 방사통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여서, 통증을 줄이는 것보다 일단 초기에는 약물이나 주사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되 결국은 생활 습관으로 이 숙여지는 허리와 방사통에서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이걸 끊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 다발이 눌리는 게 만성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신경 다발이 만성적으로 눌리면은 허리가 숙여지면서 몸통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꾸 몸이 흔들리면서 걷게 되고 균형을 잘 못 잡고 자꾸 넘어지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노쇠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 신경 다발이 만성적인 눌린 증상이 많이 아프지가 않으세요. 실은 통증이 없진 않은데 이 신경 가지가 눌리는 증상보다는 훨씬 통증이 덜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럼 이게 하지만 이 신경 다발이 눌리는 증상이 실은 훨씬 더 중요한 증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고 사망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낙상은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높은 순위의 사망 원인입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5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5위권 안에 생기는 심혈관계 질환, 치매 그런 것들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낙상 자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협착증이 만성적으로 협착증 때문에 몸이 구부정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균형 감각 저하, 굽어진 자세, 보폭의 감소, 활동량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게, 주사 맞고 덜 아파지면 난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사 맞고 약 드시면서 계속 활동량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몸을 관리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오래 하게 되면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낙상을 하게 되시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단순히 아픈 것보다도 이 몸이 흔들리고 자세가 나빠지고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거를 정말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 또 2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건 신경 다발이 눌리는 증상을 말씀드린 거고요. 중심성 협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신경 가지가 눌리게 되면은 추간공 협착이나 외측 하무비 협착인데, 신경 가지가 만성적으로 눌리게 되면은 감각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이게 많이 아플 땐 이 감각 저하를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게 저리고 당기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발 쪽이나 종아리 쪽에, 주로는 발 쪽이 나왔다 발바닥도 많고요,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이 뜨거운 느낌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차가운 느낌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한쪽 다리에 힘 빠짐도 느끼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감각신경의 손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감각신경이 손상이 있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 신경이 나빠졌던 요인, 눌렀던 요소를 제거해 준다고 해서 이 감각신경이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봐서는 회복이 되긴 하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굽어진 허리나 방사통증처럼 즉각적인 회복이 되지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이걸 처음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수술 전에 작게 있던 그 느낌이 다른 통증, 방사통증 요소가 사라지시면서 이 느낌이 남으시는 거거든요. 이건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사통이 오래 있으셔서 주사 치료를 오래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아픈 거는 그때그때 조절이 되는 것 같은데 발바닥의 감각이 점점 더 무뎌지고 점점 더 시려지고 다리의 힘은 점점 빠지는 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단순한 통각이 아니라 신경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게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통 피부를 우리가 1분 꼬집는 거랑 1시간 꼬집는 게 같은 종류의 손상을 일으키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신경가지가 눌리게 되면은 감각이 떨어지고 이상한 감각이 생기게 되고 힘 빠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2차적 그러니까 비가역적 손상에 가까운 요소를 가지고 있고 1차적인 손상은 아닙니다, 보통. 그래서 환자분들이 협착에서 1차적인 증상만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만성으로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의 증상이 나타나고 만성의 증상이 진행하시는 것 같으면 수술적 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건 실은 방사통이세요. 실은 방사통을 제일 힘들어하시는데 방사통은 주사나 약물 치료 어느 정도 조절은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치료를 많이 미루다 보면은 이게 균형 감각에 따라서 낙상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수술이 너무 무서워서 수술이 결과가 안 좋을 것을 너무 미루다 보면은 진짜로 수술해도 결과가 안 좋아하는 경우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만성적인 몸의 힘 빠짐과 몸의 노쇠해짐과 그리고 감각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 빠짐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재활을 통해서 잘 관리하면은 균형 감각 저하라든지 이상 감각도 분명히 치료하거나 호전이 됩니다. 근데 초기나 중기에 할 때보다 이게 너무 많이 심해지면 이걸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고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현명하신 분들은 한 달 안에 지팡이를 떼고 젊은 사람처럼 걷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재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 그 재활에 대한 이해도가 좋기가 몸으로 느끼는 그 재활에 대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몸으로 이해하시는 정도가 좋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증상이 계속 진행하는 것 같으면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미루면 더 심해지는 게 당연한 예상이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척추관 협착증에서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건 보통 중심성 협착이랑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성 협착은 신경 다발이 눌리는 거거든요. 그럼 신경 다발이 어디냐?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가운데가 요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이 신경 다발이고요. 요게 하나씩 내려가죠. 이게 신경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중심성 협착증은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가 눌리는 걸 의미합니다. 가운데가 주로 눌렸을 때는 어떤 증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리가 숙여지게 되고 양측성으로 주로 엉덩이 정도까지만 불편해지게 되고 몸의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노쇠랑 연결이 되는 실질적으로 협착 때문에 실제로 협착증 자체가 직접적인 수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낙상이라든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심혈관계 기능 저하라든지 내분비계 기능 저하 같은 것들이 결국 삶의 질과 우리들의 수명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아픈 거랑 관계가 적은 이 허리가 숙여주는 척추관 협착증, 중심성 협착증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일부 수술 테크닉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가운데만 그냥 넓혀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견해에 입각한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뭐 통증보다도 이게 그 허리가 숙여지고 이런 부분이 몸을 전체적으로 노쇠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현재 환자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보통 그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건 이겁니다. 외측 함요부 협착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디냐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가지가 제가 아까 이게 신경 다발이라고 말씀드렸고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는 게 신경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신경이 빠져나가게 한 시작점에 동그랗게 여기가 눌리는 거고요. 이게 보통 디스크랑 관련이 많으세요. 디스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튀어나오면은 기존의 협착이 디스크가 보통 누르는 부위가 요쪽을 요런 식으로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착이 근데 어떨 땐 디스크라고 부르고 어떨 땐 협착이라고 부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황색인대가 많이 두꺼워진 상태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면은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도 튀어나온 건데 디스크가 튀어나온 모양이 전체적으로 늘어진 모양이면은 외측 함허부 협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모양이 그 볼록하게 어느 한 부분에서만 튀어나오셨다면은 외측 하부부 협착이 있으면서 디스크도 같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외측 함허부 협착과 디스크가 같이 있다면 디스크만 있는 병의 예우를 따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외측 함유부 협착이 있다면 그냥 협착증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전혀 없이 협착이 없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만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외측 함유부 협착이라고 디스크를 해석하시는 게 더 올바른 해석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경 가지가 눌리게 되면은요, 보통 한쪽으로 발까지 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발까지 저리는 건 대부분 신경이 급성계는 아주 심하게 눌려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되게 오랫동안 눌려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까지 저리신 분들은 대부분 발등 쪽에 감각이 이상해지는 걸 같이 느끼시거든요. 발이 무뎌지는 것도 느껴지시고요. 이렇게 디스크랑 연관도 있으시고 이렇게 외측 함허부 협착이 만성으로 가게 되면은 움직이지 않을 때도 아픕니다. 보통은 움직이지 않을 때 아픈 건 이제 만성 통증이 되시는 거고 신경인성 통증이랑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성 통증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우울감이랑 관련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협착이 되게 되시면은 이게 발 쪽에 이상 감각이 생기시면은 대부분 우울해지시고 성격 자체가 약간 민감한 성격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외측 함허부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간공 협착은 어디냐면요. 이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 곳에서 눌리는 겁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추간공이거든요. 척추체 사이의 공간이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척추경 사이에선 별로 눌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요 사이의 입장을 이름을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환자분들이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신경가지 출구 쪽에서 여기서 눌리는 거거든요. 그럼 갈라진 다음에 누르니까 이 증상은 아까 말씀 외측 함허부 협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쪽 발까지 저린 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근데 요 사이에는 신경절이 요 밑에 쪽에 있어서 어떤 이유든 신경정이 손상이 되면은 되게 민감하게 그러니까 되게 그 큰 통증 그리고 내 통증에도 요즘 신경성 통증이 다른 통증이랑 좀 달라서 되게 짜증이 많이 나는 형태로 아파하세요. 아파서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내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고 이 추간공 협착은 원래 신경이 눌리는 질환에서는 신경을 안 눌리게 하는 게 표준적인 치료거든요. 근데 이 신경을 안 눌리게 해서 여기를 넓혀주는 치료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보통 개방성으로 이 추간공을 감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 치료 자체가 많은 경우에서 개방성을 든 골절제는 상당히 좀 많이 동반을 해서 그 치료를 교과서적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치료를 따로 개방성 수술로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척추를 전문적으로 수술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감압이 좀 어려운 부위다라고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내시경 치료가 좀 발달하면서 비교적 이 어려운 추간공 감압을 비교적 쉽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저 말고도 요새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협착증이 되면 이런 식으로 허리 자체를 보면은 환자분들이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세요. 환자분들은 우리가 디스크랑 협착 빼고 나면 허리가 아플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물론 진단명을 그렇게밖에 설명을 안 보셨고, 의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데요. 보통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허리 통증에 대해서 문헌 같은 걸 고찰해 보면은 70-80% 정도가 신경의 눌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은 협착증에서 대부분의 통증은, 협착증이 수술까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협착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몸통이 노쇠해지면서 허리가 자주 삐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아프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젊은 사람도 배에 힘을 빼고 10kg짜리 물건을 들면은 아픈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협착이 오래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성 협착이 오래되시면은 몸통에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피면 신경이 더 눌리기 때문에 이게 접히거든요. 허리가 구부정해진다는 게 이 코어 근육이 접힘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접히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내가 구부정해져 있는데 구부정해져 있는 걸 모르고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구부정한 상태라는 게 이 코어 근육이 접혀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두박근에 힘을 기르고 싶은데 팔을 쫙 펴고 이두박근 운동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두박근에 힘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미 구부정해진 상태에서 운동을 통해서 코어를 강화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는데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방사통 치료를 적절히 하시고 허리가 굽어진 요소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셨을 때 몸의 균형을 잘 잡아서 가능한 내가 구부정해지지 않는 밸런스를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첨언드리는 거는, 균형을 잘 잡으려고 하셔야지 상체를 뒤로 제껴버리는 거는 오히려 허리에 힘을 더 많이 주는 행동이 됩니다. 상체를 뒤로 제키는 게 아니라 배에서, 몸통에서 견고하게 받쳐줘서 몸이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신 게 맞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천천히 걷는 속도 달리기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더 젊으신 분들은 줄넘기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연세가 좀 드시는 분들은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얘기하는 태극권처럼 몸을 서서히 움직이면서 자세를 고든 자세를 만드는 상태에서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자세를 고치려고 하면은, 자세 지적 받으면 몸을 뻣뻣하게 만들어서 어떤 자세를 만드시는데, 그거는 코어 인지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속근육에 힘을 줘서 몸을 받치는 게 아니라 껍데기 근육으로 몸을 받치는 경우가 되거든요. 껍데기 근육으로 몸을 받치게 되면 그 자세에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속근육에 부드럽게 힘을 줘서 태극권처럼 몸을 슬슬 움직이면서도 자세가 계속 곧게 유지되게, 그게 보통 이 균형 감각을 기르는 재활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협착 초기에서 재활로서 협착을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초기 재활이 잘 되시는 게, 그러니까 누구나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협착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근데 뇌가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방사통이 처음 생겼을 때 너무 당황하시고 진통제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잊어버리고 내가 안 아프니까 협착이 나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는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선 적절한 방법은 아니시고요. 약이나 주사를 조금만 활용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자세를 잘 고치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줄넘기, 걷는 속도로 천천히 달리기, 태극권 같은 운동 같은 걸로 내가 몸통의 밸런스를 잘 잡으신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훈련을 통해서 허리를 관리하시는 게 여러분 모두가 건강해지시는데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님이 질문 주셨네요. 허리 자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한 번은 허리를 숙였다가 허리 디스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 자세 유지하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허리를 숙여서 디스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허리를 숙여서 디스크가 나온 거는 절벽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절벽을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으면은 절벽에 서 있는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은 분 바람이 문제였을까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절벽에 서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문제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디스크는 아주 젊은 사람한테 터지는 디스크를 제외하고는, 보통 근데 젊은 사람한테도 대부분 디스크의 퇴행이 먼저 선행을 합니다. 디스크 내부가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디스크 내부가 찢어져 있고 디스크 내부가 수분이 빠져서 퍼석퍼석해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힘이 들어오면은 디스크 껍데기가 찢어져서 디스크가 삐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디스크가 나오기 전에 이미 디스크의 퇴행이 먼저 전제가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디스크 퇴행이 진행하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지, 디스크가 찢어진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게 관리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디스크의 퇴행이 진행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는 한 달 정도는 허리를 좀 안 숙이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디스크의 퇴행을 막으려면, 제가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림에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이 속근육이 어느 정도 긴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셔야지 허리 마디마디에 힘이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하시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똑같습니다. 젊었을 땐 줄넘기, 조금 더 연세가 드셨으면 천천히 걷는 속도로 달리기, 그 다음에는 태극과 같이 몸을 슬슬 움직이는, 균형 잡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면은 몸이 똑같이 움직여도 허리가 안 꺾입니다. 몸이 똑같이 움직여도. 그런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정지된 자세에서 어떤 자세를 만드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정지된 자세로 살질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도 허리가 안 꺾일 수 있도록 허리에 힘이 전달이 적게 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코어 인지고 내 몸통의 균형 감각을 잘 느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 감각을 잘 느끼려고 하시는 게 예방법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보셔서, 권희님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소영 님이 또 질문 주셨네요. 척추관 수술 후 재활한 후가 걷기를 하면서 통증이 올라오는데 계속해도 되는 건지 휴식하고 해야 하는 건지 운동을 좀 줄여야 하는지 참 고민이 되네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무조건 아프면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근육통은 참고 운동을 해도 되는데요. 보통 환자분이 느끼는 건 이건 근육통이 아닐 거예요. 보통 근데 왜 그런 거냐면은요, 환자분들이 협착증을 수술하고 나면 협착 자체가 몸통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병이거든요. 협착에서 그냥 허리가 숙여지기만 한 상태에서 수술하신 분이시면은 수술하고 걷는다고 허리가 아파지지 않으세요. 근데 협착이 오래 되시면은 되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보행 거리가 줄어들고 허리가 숙여지고, 그럼 몸통의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 균형 감각이 떨어졌던 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이 계속 흔들리면서 걷고 있는데 흔들린다는 걸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그러면은 치료하신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서 균형 감각 기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이 균형 감각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량을 늘려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서 환자분들한테 꽤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어르신들이 협착증 치료하시고 나면 잘 걷고 싶으시잖아요.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활동하려고 치료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문제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드리는 비유는 이겁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5 분을 못 서 있는데 10 분을 걷는 연습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5 분을 편안하게 서 있을 수 있으면 뭐 그 한 2-3분 걷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천천히 몸을 균형을 잡고 5 분을 서 있지 못하는데 내가 이걸 참고 10 분을 걸으려고 욕심을 내고 20 분을 걸으려고 욕심을 30 분을 걸으려고 하세요.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데 이게 비유상으로는 어떤 비유냐면은요. 그러니까 대학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저는 정석을 배운 세대입니다. 정석을 열심히 풀면은 대학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에 대한 기초가 있는 사람이 정석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몸통의 균형 감각이 없는 건 중학교 기초가 없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재활의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5 분을 못 걷는 어르신이 20-30 분을 걸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요. 걷고 나면 아파요. 걷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재활을 못 하세요. 그리고 자꾸 통증이 생기면 몸의 기운이 점점 더 빠집니다.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서 확실히 안 아픈 범위 내에서 매일매일 늘려가시는 게 답답하시겠지만 그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르게 느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은 만큼 하려고 하셔야 되고 저희가 좀 이따 소개해 드릴 저희 병원 유튜브 보면 제가 균형 감각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들도 꽤 있으니까요. 균형 감각을 잘 잡으실 균형 감각이 떨어졌다는 거를 환자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 재활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내가 뭘 부족한지를 느껴야 향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정소영 님도 아마 균형 감각이 부족하실 텐데 그걸 잘 못 느끼시는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 협착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꾸부정하게 걷는데 꾸부정한지를 몰라요, 원래. 내가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걸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병원 오셔도 좋고 치료하시는 선생님 잘 상의해서 내가 균형 감각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고 그 균형 감각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걷는 것보다는 서서 체중 이동하는 연습하시는 거나 아니면 태극권 같이 몸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자세에 대해서 제일 제가 경계하는 게 몸을 뻣뻣하게 만들어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세에서 만든 바른 자세는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껍데기에서만 보면 바른 자세지 몸에 속근육에 힘을 주고 다른 근육들은 부드럽게 풀려 있는 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도 잘 견딜 수 있는 바른 자세여서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재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슬라이드 보여주면 제가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말씀드리는 건 허리 치료에서 근본적인 치료는 몸통의 균형 감각을 느끼는 코어 인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어 인지에 기반을 해서 바탕을 두고 생활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던 저렇게 움직이던 내 몸통의 균형을 잘 잡고 움직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시고요. 이걸 잘 느끼시면 아까 환자분들이 이거를 잘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착증 수술하고 만성 증상이 무디고 시린 느낌 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게 조절이 되는 걸 아세요. 내가 몸통의 균형 감각을 잘 느끼시고 균형 감각을 점점 향상을 시키시면은 이런 통증도 다 줄어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균형 감각이 내가 떨어졌다는 거를 치료하시고 얼마나 잘 느끼느냐가 여러분들이 치료 후에 예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협착증의 초기에 수술하시면 이게
그 부담이 적어요. 균형 감각이 많이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이게 협착이 오래 지나서 수술하면 균형 감각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서서 가만히 몸의 긴장을 풀고 쓰라 그러면 몸이 흔들흔들 하시는데, 제가 흔들흔들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그걸 환자분들이 인지를 하세요. 제가 눈으로 보기 흔들리는데 환자분들이 그걸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런 흔들리는 것들을 스스로 잘 인지하시고, 내가 인지해야 그걸 잡아낼 수가 있고, 그걸 잡아내야 몸통의 균형 감각이 올라가지세요. 제가 환자분들 제일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막 진료실에서 많이 드린 비유인데요. 저는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내가 무슨 과목을 공부를 못하는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향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뭘 못하는지를 모르면 향상이 안 되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답답하시겠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나의 균형 감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환자분들이 보행거리 제한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뭐 20분 걸으면 좀 아파졌고, 뭐 5분 걸으면 좀 아파졌고, 30-40분 걸으면 아파지고, 뭐 그러신 분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균형 감각 저하가 있으신 겁니다. 균형 감각 저하가 왜 젊은 사람들은 허리가 많이 아파도 걷는 거리에 제한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앉았다 일어설 때를 허리를 더 아파하고요. 자세 변화를 더 아파하지, 몸통의 균형 감각이 괜찮은 사람들은 2-30분 걷는다고 아파지지 않습니다. 2-30분 걷는다고 아파지는 건 다 대부분의 경우 몸통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걷는 게 허리에 계속 충격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 감각 떨어지는 거를 잘 느끼려고 하시는 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수술하고도 한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고 1년 넘게 지나서 균형 감각을 스스로 인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뭐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재활을 하고 나서 이제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누가 도와주고 좀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걷는 거보다 일단 그냥 잘 못 느끼시겠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동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해서 아픈 거는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신경이 안 눌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 아프신 거는 만성적으로 신경이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아팠던 흔적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게 우울해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공부 얘기를 하자면 죄송한데, 우리나라 학업에 너무 많이 쏠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공부를 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찾고 그걸 꾸준히 향상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내가 뭘 못하는지 찾지 않으면 발전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나한테 맞지 않는 재활을 하시게 되면은 스스로 관리가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제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차분하게 이해하셔서, 내가 뭘 못하는 걸 알아야 향상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좀 써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는 치료 시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우울해지시거나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면은요, 만성적으로 우울감이 점점 커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면은 일단은 운동이 아니라 코어인지 몸통의 균형 감각을 기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협착이 진행이 늦어지세요.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나타나면은 최소 침습 감압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추세적으로 진행하는 걸 뒤로 미루게 되면은 이상 감각이 너무 커져 버리시고요. 몸통의 균형 감각이 너무 떨어지셔서, 극단적으로 떨어지신 분들은 감압을 해서 환자분들이 똑바로 서서 몇 초도 못 서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균형 감각이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환자분들은 이게 균형 감각이 떨어졌다는 거를 못 느끼세요. 그럼 이게 많이 떨어지면 재활로 끌어올릴 폭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가 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으로 우울감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시거나 활동량이 점점, 내가 통증은 비슷한데 안 아프려면 활동량을 점점 줄여야 된다면 코어 인지 재활, 몸통 균형 감각 연습이랑 최소 침습으로 신경을 안 눌리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첨언 드리자면은 환자분이 꼭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안 늙어야 통증이 없는 거지 통증이 없어야 안 늙는 게 아닙니다. 통증 치료 그러니까 통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초기 통증은 꼭 필요한데 통증 치료를 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된 게 안 늙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통증 치료는 언제나 짧은 기간을 하고 생활 습관을 통해서 활동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을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정보 거기 들어보셨으면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상당히 많은 양의 강의를 해 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허리를 건강 관리하는 데 쪼끔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 질문 하나 더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 안전모만 써도 목이 타는 것처럼 불편해져요. 무거워지는 느낌, 목을 주무르면 목이 편해져요. 그래서 좀 쓸만해지는 것 같고요. 일자목인지 거북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 쉴 때 턱을 살짝 뒤로 빼고 힘을 주면 뚝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해요. 허리도 좀 금방 쓰면 힘든데 무리 없이 잘 걸어요. 하루에 몇십 킬로 걸어도 안 힘들어요. 허리는 몇 년 전 타일을 들다가 또둑하고 끊기는 소리가 나서부터 허리에 무리가 살짝 가면 금방 힘이 들어서 뻐근한 것까지는 아닌데 허리를 못 쓰게 돼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럴 때는 잠시 쉬면서 하긴 해요. 무슨 일이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환자분이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신 거였고요.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은 척추, 요추, 허리에 위에 얹혀 있습니다. 허리가 꾸부정한데 목을 아무리 바로 하려고 해도 머리의 무게가 척추 전반에 정확하게 나눠서 분산돼서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을 안 아프게 하려면 목의 자세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코가 잘 단단하게 작용을 해서 이 밑에서 잘 받쳐주고 턱의 위치만 살짝 신경 쓰면은 목의 자세가 발라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걸 신경 쓰지 않고 목만 바르게 하려고 해서는 어떻게 해도 목에 떨어지는 하중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머리와 팔의 무게가 우리 체중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 머리와 팔의 무게가 이 배를 통해서 하치로 전달될 수 있게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뒤로 제껴버리시면은 머리랑 팔의 무게가 목뼈랑 등뼈에 다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걸 뒤로 제끼지 않고 요추에 코어에 힘을 잘 주고 몸을 잘 버텨주시면 머리랑 팔의 무게가 이 앞쪽으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생활 습관이시고요. 이 생활 습관에서 저희 병원 유튜브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랑 물리치료랑 시연한 영상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목이 불편하신 분은 목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요. 좀 젊으신 분이니까 30대 남자 환자분이시면은 줄넘기라든지 가볍게 달리는 러닝을 해보시면 느낌이 납니다. 가볍게 달리는 러닝 하려면 몸을 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깨를 뒤로 제치면 앞으로 뛰어나가지지가 않아요. 배에서 몸을 잘 받쳐줘야지 걷는 속도로 달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30대 남자분 질문 주신 분은 가볍게 러닝을 하시면서 이 러닝할 때 내가 몸통에서 내 몸을 어떻게 받쳐야 되느냐. 몸이 흔들리지 않게 뛰려면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흔들리지 않게 뛰기 위해서 내가 몸을 버티는 자세가 코어 인지를 유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 좀 천천히 걷는 속도로 달리는 연습해 보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걷는 속도로 달리기까지 안 되실 정도면 진료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30대 정도 분이시면은 걷는 속도로 달리기 하는 건 무난하게 되셔야 하는 저는 연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걷는 속도로 달리기 하는 걸 전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건강 관리에 제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월요일 날도 오후에 제가 비욘디 방송한다는 여러분들 혹시 질문 못 하신 게 있을까 봐
이제 저희 병원 채널 세계병원 채널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또 질문 Q&A를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